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미얀마 사태 속에서 마침내 중국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자금과 무기 공급 등 간접적으로 미얀마 군부를 지원했던 중국은 최근 한 가지 명분을 꼬투리 삼아 국경지대에 대규모 지상군을 배치하더니 언제든 양곤 중심부로 쳐들어가 미얀마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중국의 진짜 목적은 미얀마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을 발판 삼아 인도양에 진출할 전진기지 를 구축하고 막대한 자원과 전략적 이점 모두를 차지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인데, 다만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중국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며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양에 한국의 잠수함이 파병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현재 한 중국 네티즌에 의해 촬영된 영상이 SNS에 퍼지자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 수십 대의 중국군 차량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일각에선 최근 촬영됐다고 보기엔 화질이 매우 떨어지는 데다 배경상으로 이곳이 미얀마 접경 지역인지 판단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보다 명확한 진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배경에 나온 건물 중 일부가 중국 원난성 우이리시에 위치해 있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이것은 그저 중국군의 훈련 영상일 뿐 미얀마 사태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사건도 일단락되는 분위기였지만, 하필 교묘한 시기에 이 영상이 퍼진 것도 의심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중국군이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새어나올 경우 미얀마 시민이나 군부 양측 모두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기에 중국 측에서 고의적으로 흘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져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중국 개입설이 허구라는 것은 일부 언론사들의 주장일 뿐 국제 소식통은 중국의 미얀마 개입이 조만간 일어날 현실이라며, 그 근거로 인도양에서 중국 내부로 이어지는 송유관 보호 차원을 명분삼아 대규모 중국 군대가 실제로 국경지대로 집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중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인 윈난성 지혜가오에 며칠간 군용 차량이 몰려들고 있으며, 소수민족 무장 단체들은 이것이 중국군이 미얀마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목적이라고 전하며, 대만 TVBS를 인용해 중국군이 천연가스 송유관 보호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불사할 각오가 있어 보임을 보도했습니다. 덧붙여 미얀마 임시 정부 측은 바이텐 중국 외교부 서베 안전사무국 국장이 지난 2월 말 미얀마 군부 관리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중국이 투자한 송유관의 안전 보장과 반중 여론 억제를 위한 언론 통제 등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는데, 쿠데타 사건이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좀처럼 해결된 조짐을 보이지 않자 결국 중국이 직접 나서 힘의 논리를 펴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참고로 미얀마를 통과하는 송유관은 벵골만에 위치한 서부 라카인주, 만달레이주, 북부 샨주 등을 거쳐 중국 윈난성으로 연결되는데, 총 연장 길이만 무려 800km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심지어 2개의 노선으로 이뤄져 연간 석유 2200만 톤, 천연가스 120억 세제곱미터를 수송할 수 있는 서남부 중국 산업의 핏줄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이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간섭 자체는 내정 문제라는 이유로 UN 등 국제사회에 의해 저지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것이 만약 자국의 시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갖고 주장하게 된다면 사실상 중국군의 개입 자체가 국제법상 합당한 지위를 갖게 되어 삼국이 저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한편 중국은 후진타오 시대가 끝나가며 포스트 덩샤오핑 시대의 대외 전략을 갖추어 나갔는데, 무엇보다 정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선 대중의 민족주의 열기와 더불어 중국의 거대한 산업을 부양하고 10억이 넘는 인구의 엄청난 자원 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춰야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자며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는 또 다른 공급 통로를 모색해야 했는데, 필요하다면 항만이나 철도 같은 인프라를 대신 지어줄 수 있어야 했고, 더불어 중국의 모든 움직임은 중국식 개발 모델의 수출로 종합되고 있었던 바, 송유관 보호는 그저 핑계일 뿐 반드시 인도양을 소나기에 넣어야만 그들이 원하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 정립의 마지막 틀을 완성시킬 수 있었죠. 이에 미국은 최근 남중국해 외에도 지정학종 요충지인 미얀마를 둘러싼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본격적으로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다만 미국이 제재 카드를 내밀면 미얀마 군부가 중국 편으로 급속히 기울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을 방관하자니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중국의 미얀마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의 단독 작전보단 UN의 평화유지군 파병이 더 나은 대안이라며 인도양을 봉쇄할 해군의 배치가 우선 돼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일각에선 한국의 육군은 충분히 강하지만 애초에 평화유지군 자체가 전투 목적이 아닌 상대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안 그래도 청해부대 운용을 통해 한국 해군의 위험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얻은 상황 속에서 인도양에 한국산 잠수함을 배치하게 되면 미얀마 군부와 중국 양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잠수함은 기술적으로
전적으로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 림팩과 같은 모의 훈련에서 여러 차례 말도 안 되는 전략적 가능성을 증명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이종무함은 림팩 98 당시 한국 잠수함 최초로 참가해 총 13척 15만 톤 규모의 함정을 가상 격침하는 동안 유일하게 록히드 마틴사의 대잠 초계기인 P3 오리온을 제외하곤 그 누구도 이 잠수함을 탐지하지 못해 전장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잠수함으로 기록됐습니다. 심지어 탐지 시간도 고작 5분에 불과했기에 충분한 토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에 록히드 마틴사 관계자는 가장 약체로 분류됐던 한국에 뜻밖의 역습을 당하자 그동안 논의해왔던 잠수함 초계 기술에 대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기도 했죠. 한국 잠수함의 활약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박위함은 키노트 훈련에서 11척 총 10만 톤 규모의 함정을 가상 격침하는 동안 이종함과 마찬가지로 최후까지 생존했는데, 심지어 이 상황에서 137일 동안 진해에서 하와이까지 왕복 3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참가국들을 아연실색해 했습니다. 2018년 림팩의 재참가에서도 자유공방전에서 청군 소속으로 참가해 적군 12척을 격파하고 공방전 종료 시까지 단 한 차례의 피격 없이 생존하는 데 또다시 성공하자 당시 존 알렉산더 중장은 박위함을 찾기 위해 다수의 항공 전력과 레이더망을 풀가동했지만 뒷글 하나 건질 수 없었다며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 이미 끝판왕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국 최고의 잠수함으로 손꼽히는 장보고함에 비하며 그저 애들 장난에 불과했는데요. 림팩에 참가한 장보고함은 미국의 스테니스 항공모함 2척과 이지스 순양함을 비롯 구축함 30여 척을 모조리 박살내고 역시나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는 기염을 토했는데, 무려 40번 이상의 어뢰를 명중시켰음에도 그것도 미군을 상대로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다에 한국산 잠수함이 출몰한다는 정보가 입수되는 순간 해군의 입장에서 사실상 바다 전체가 작전 불가 지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우조선 해양에서 209급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된 장보고함은 이후 그 미친 성능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만 2차례에 걸쳐 총 6척을 주문했고, 잠수함 강국이라 자부하는 일본의 자위대마저도 한국의 장보고함이 개입되는 순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 평가하기도 했죠. 반면 미얀마군의 해상 장악력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수준인데, 해군 전체 인원이 경찰보다 적은 19,000명에 불과한 데다 고작 4개의 구식 함선을 운용 중이었지만 최근 중국의 도움을 받아 미사일 고속정 10척을 추가로 건조할 예정이고, 가장 강력한 함정이라고 해봐야 미얀마 조선소에서 자체 건조한 3,000톤급 호위함 2척이 전부입니다. 잠수함은 단 한 대도 없었으나 인도 해군이 사용하다 퇴역시킨 킬로급 잠수함을 인계해 개수 작업을 거친 후 취역시킨 게 전부인데, 휴대용 대공 미사일과 CIWS 이외 대함방공 성능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제대로 된 전투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군의 개입으로 고속정이 투입될 예정이긴 하지만 고속정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정찰용에 한정된다는 특징으로 볼 때, 만약 인도양의 한국산 장보고함이 단 한 대라도 뜨는 날엔 이들의 해군 전력은 그저 기지에 정박한 채 손가락을 빨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방위사업청은 최근 미얀마 해군이 한국에서 수출된 군함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 초창기 무기 미탑재, 대민지원용이라는 허가 목적과 다르게 쓰이고 있고, 심지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향후 군용물자 수출 제한 국가로서의 지정과 더불어 한국 해군이 평화유지군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명분까지 만들어 줬음을 경고하기도 했죠. 남중국 해도 모자라 인도양에서까지 폐악질을 부리는 중국은 제발 적당히 하고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는 항공모함이 침몰하는 꼴을 보기 싫다면 말이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한국. 모두들 아시는 부분이지만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은 안타깝게도 자원 매장량이 매우 적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절약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할 때면 많은 표어들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출품작들이 줄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생산해내기 힘든 국가였습니다. 특히 교과서에는 앞으로 석유 매장량은 5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당시 아이들에게는 믿기 힘든 예들이 실려 있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의 전량을 수입해 쓰는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의 어린이들은 전기 절약과 함께 석유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듣고 자랐죠. 사실 한국의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석유의 부재는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가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아시아 국가들의 유전을 보면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물론 그만큼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그에 따른 많은 설비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갔던 터라 여기에 들어가는 석유 소비량도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에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은 결심을 합니다. 석유를 직접 다뤄보자. 그리고 정유사업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원유를 직접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정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던 것이었죠. 원유를 분리 정제하여 우리가 쓰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얻어내는 기술이 바로 정유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때부터 정유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한다면 하는 한국인들의 특징처럼 정제 설비를 확충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정유산업은 이때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8년 드디어 한국의 정제 능력이 전 세계 5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수치로 봤을 때 1위는 미국이 1876만 배럴, 2위는 중국으로 1565만 배럴, 3위는 러시아가 659만 배럴, 그 다음은 인도가 497만 배럴, 그리고 대망의 한국이 334만 배럴로 5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메이저 에너지 기업 BP는 매년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를 발간하는데 2020년 판에 따르면 2019년 세계 에너지 통계에서 한국의 정유사들은 339만 배럴을 정제했다고 발표했죠. 이 숫자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6위를 기록한 일본을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제치고 2019년에는 그 격차를 더욱 벌려놓은 것이죠. 이는 반도체, 전자, 조선업에 이어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록으로 씌워집니다. 덕분에 일본은 글로벌 5위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죠. 사실 과거의 일본의 정유 능력은 세계 최상위를 달릴 정도로 많은 양을 처리했고 품질도 좋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기대도 무척이나 높았죠. 실제로 197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급속도로 성장하는 일본 시장과 버블 경제 덕에 이들의 정유사업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일본 정유사들의 정제 능력은 1970년대 말이 정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서서히 일본의 버블 경제의 붕괴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석유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것의 누적은 이미 지어놓은 정유사들의 정제 설비도 가동을 멈추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돌아가지 않는 공장들은 감축을 하거나 폐쇄되어 문을 닫게 됐고 그 결과 일본의 자랑거리였던 정유 정제 능력은 오히려 현재 1969년에서 1970년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2000년대 이전까지는 끊임없는 에너지난에 따라 에너지를 국내에 조달하는 것 외에는 큰 신경을 쓰지 못했죠. 원유를 수입해서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 수출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시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이죠. 이후 한국은 정유 수출을 준비하며 좀 더 품질을 끌어올리게 되었고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 다각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정유 제품들의 수출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2006년 이후 국내 4대 정유사들의 매출의 절반이 수출 산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는 정유업계의 사업 전환 이후 6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뤄낸 성과로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정유기술에 대한 명성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문제는 옆나라 일본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본인들은 패전 후 경제 발전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발전시켰던 정유사업이자 세계에서 정상급 능력을 인정을 받았으나 점점 하락을 하는 사이에 한국의 이 분야에서의 약진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건 어쩌건 간에 결국 2018년이 되면서 일본은 그렇게 한국의 뒤로 밀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일본에게 충격을 주는 동시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했듯이 그들의 거짓과 근거 없는 비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소비되는 정유 제품들은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가고 있으며 일본에 비해 정제 기술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본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근거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일본인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와 관련해 한국인들이 일본에 잘 오지 못하는 이유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은 일본에서 정유를 거의 100% 수입하고 있는데
원화가치 폭락으로 연료를 구입할 비용이 없어서 일본에 오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한국인들은 이를 숨기기 위해 괜히 일본 탓을 하며 일본에 가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누가 봐도 어이없는 글이지만 이 글이 거의 17,000번의 리트윗과 35,000번의 좋아요를 받았다는 것이 충격적이며 일본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일본인들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일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의 정유 생산 규모가 알고 보니 일본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높았기 때문이죠. 현재 한국이 보유한 정유 공장의 가공 및 생산량의 전 세계 순위를 알아보면 3위에서부터 5위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이나 유럽의 정유 공장들보다도 높은 순위인 것입니다. 여기서 3위는 울산 정유 공장으로 SK 에너지 소유이며 자동차 엔진 오일 등에 들어가는 합성 기유 부분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세계의 많은 유명 브랜드가 SK 에너지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분야에서 2위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쉘입니다. 다음 4위는 여수 공장으로 GS 칼텍스가 소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감압 증류 공정 시설을 보유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다음으로 5위는 울산 정유 공장으로 이는 S-오일이 소유하고 있는 곳이며 SK의 울산 정유 공장과 마찬가지로 합성기후 생산 부분에서 전 세계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합성기후 부분에서 1위와 3위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합치면 전 세계 70%의 합성기후를 한국이 정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관련 브랜드들도 한국에서 기후를 받아다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등유 의존도는 무려 79%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한국에서 끊어버리면 난처하게 될 국가가 일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의 정유 능력은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며 알아서 찾아오는 상황인데 일본인들은 한국의 정제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소리를 밥 먹듯이 쉽게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일본인들도 많은데 이렇게 자만심에 빠져서 거짓을 말하는 몇몇 일본인들까지 신경을 써야 하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 몇만에 넘는 좋아요 등이 남겨지는 것을 봤을 때 거짓된 말에 현혹되어 진실로 믿는 일본인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점은 문제의 여지가 있고 한국에서 이런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세계 정유공장 생산량 순위 탑10 안에 한국은 3곳이나 랭크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 자리를 차지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 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탑10 자리에도 일본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에게 상대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게 6위로 밀려난 것에 놀랐는지 2019년에서야 일본 내 22개 정유소에 재편을 뒤늦게 시작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정유 사업의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이에 따라 일본 내 모든 석유 제품 제조업체에 나프타 등과 같은 고수익성 제품을 일정량 이상 만들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행보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정유사업 재편을 일찌감치 시도했고 이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20년이나 늦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나서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추세가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는 기로에 있고 일본에서도 석유 관련 산업의 축소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무턱대고 재편만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들은 대단했습니다. 스스로 실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던 것이죠. 이들은 현재 정유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작 이 사업의 재편을 하지 않은 것은 이런 사양산업의 미래를 20년 전에 예측했기 때문이다 라는 코미디 같은 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정신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물론 실제로 점차 석유 사용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정유사업이 불황을 맞고 있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활동이 크게 둔화되어 작년보다 20% 이상 정유제품 소비가 급감하여 정유산업 자체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온 곳도 많습니다. 여기에
IMO 2020 환경규제 시행으로 선박 연료에 배기가스에 포함되는 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의 함유량 기준을 기존의 3.5%에서 0.5%까지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IMO는 국제해사기구를 뜻하는 말로서 여기서 2020년에 발표하게 되는 환경규제에 관한 규약들을 IMO 2020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정유업계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석유 관련 제품을 연소하게 되면 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제 과정에서 새로운 과정을 추가하고 이를 더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시나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진작에 예측했었고 미래 가치를 위해 이미 투자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다른 국가들보다 저 멀리 나가 있던 것이죠. 글로벌 에너지 정보 분석 업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 플라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에서는 한국 정유업계가 저유황유 시장에 가장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미 한국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죠. 도저히 일본이 따라할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정신 승리를 하던 어쩌던 이미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중인 것이죠. 실제로 관련 기업인 SK이노베이션은 이미 탈항 설비 구축에 약 1조 원을 투입해 기계적 준공을 진작에 마치고 이를 가동 중에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S-OIL은 최근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 시설의 신증설 공사를 잇따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했다고 3월 23일에 밝혔죠. 이렇게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이지만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정제 가공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세계에 이를 공급하는 뛰어난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누구보다 먼저 움직여서 시장을 장악하는 중입니다. 일본의 시기와 질투는 그들만 피곤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며 알아서 도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